사회자인 제가 그 독일 제도를 갖다 잠깐 열정적으로 한 3, 4분 정도 소개하는 그런 그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는 그 의견을 갖다가 주최직에서 주셔가지고 특히 이제 건설 안전과 관련해서 유럽 제도 또 발제자님께서 이제 영국 제도를 갖다 소개해 주셨는데 이 독일 제도를 갖다 소개를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한 3, 4분 정도 자료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집 중간에 독일 건설현장 안전과 건강보호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이라는 그 자료가 한 15페이지 정도 자료가 있습니다. 독일의 그 건설현장 안전과 건강보호 시행령은 독일 산업안전보호법의 그 하위 그 법령입니다. 하위 법령이고 1998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독일의 산업안전법은 1996년에 제정이 됐고, 이 건설현장 안전과 건강보호 시행령은 1993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자료집 1페이지를 갖다 보시면 시행령에 대해서 시행령은 전문 8개조와 무개 무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령 전문을 갖다 번역을 한 것이 자료집의 1페이지부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집의 1페이지부터 5페이지가 독일의 건설 현장 안전과 건강보호 시행령 전문을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부포탈 대학의 안전공학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또한 그 독일에서 하빌테신하고 교수 자격 과정을 갖다가 논문을 갖다 발표하고 또 합격이 되어서 독일 교수 자격을 갖다 안전 분야 또한 그 노동안전 분야에 자격을 받았습니다. 자료집 5페이지를 보시면 건설 현장 안전보건관 시행령 밑에 다시 또 기술 규정이 7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5페이지 마지막에 RAB01이라고 건설 현장 안전보건 규정의 대상, 성립, 구축, 적용 및 규정 기록하는 것이고, 6페이지로 가면 RAB10에 정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과 건강보호 시행령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같은 용어들에 대해서 다시 정의 규정을 통해서 상세하게 해당 내용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RA30은 적합한 규정입니다. 아까 발제자님이 세이프티 코디네이터를 갖다 쓰고 갔는데 그 세이프티 코디네이터의 역할이라는 뜻이었다. RA30의 속도 규정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RAB31은 안전과 건강 보호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안전과 건강 보호 시행을 갖다가 일정한 그 사업장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20년 이상이면서 작업일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작업을 건설 현장이라든가 내지는 그 연인은 502인 그런 그 건설 현장에서는 반드시 안전과 건강보호 교육을 갖다가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RA32는 건축물이 이제 그 건설이 되고 이어서 이제 정기 점검 및 유지 보수 조치에 대한 어떤 그 문서를 갖다가 작성을 해서 보관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다시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RA 그 33에 있어서는 시행령을 갖다 적용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 그 적용을 갖다 해야 하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일반 원칙은 원칙이 대개 한 9개 정도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항목 같은 하나는 위험을 갖다 불원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든가 내지는 안전조치가 갖다 취할 때는 그 시점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신의 기술을 갖다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RAG 25는 압축 공기 세세의 작업에 나가고 있습니다. 6페이지 하단부로 가면 건설원장 그 시행령 규정 배경은 유럽연합이 그 공동시장을 갖다가 형성을 하면서 공업 표준화입니다. 거기서 안전보건에 관한 것을 갖다가 모든 사람들과 표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원국들이 동시에 같이 적용을 하게 해서 그와 같은 그 규정을 갖다 EU 규정을 만들고 회원국들은 동일한 내용을 자국의 법에 한자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이익을 시켜서 적용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EU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6페이지, 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환으로 해가지고 독일 EU 지침이 건설 현장 안전과 건강 노후에 관한 지침이 92년에 제정이 됐고 독일에서는 98년에 시행령이 제정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페이지로 가서 발주자의 의미, 또 발주자의 의미에서는 자료집 페이지 11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그 건설물에 대해서 관할 같은 거 수전 통지한다든가 10페이지. 그 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의 그 건설 계획의 대응 실행들, 안전 및 건강보호를 조종자를 갖다, 세이프티 코디네이터를 갖다가 반드시 선임을 해라. 그리고 또 안전과 건강보호 계획을 갖다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 조치하고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라. 이런 것을 갖다 발주자의 책임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책임은 발주자가 세이프티 코디네이터에서 위임을 할 수도 있고 제3자에게 위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으로 인해가지고 발주자의 원래적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명시를 갖다 시행령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는 사업주에 의무해가지고 작업복의 정비, 점검 및 유지보수 조치를 위에 물질에 적혀 있는 페이지 12페이지를 가면 작업 동기의 조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주들의 협력 또 그의 지역대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건설 현장 조종자 임용 관련 비용에 대해서 12페이지 대체적으로 독일에서는 1% 미만인데 1%에서 한 7% 정도 특히 이제 소규모 그 건설 현장 같은 데는 5%에서 7% 정도가 들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로 가가지고 마지막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건설 현장 시행령이 1998년에 이제 제정이 됐고, 그 이전 1990년부터 2018년까지의 건설 현장에 있어서 재해, 빈도율이랄까, 그런 것에 대한 그 인디케이터가 두 개 있습니다. 신규 노동계 연금 수급자 수 1000인입니다. 요점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업에 있어서는 평균적으로 1990년에 비해서 2018년에 신고인구 노동재 발생률이 한 50% 이상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재해자 중에 신규 노동재 연금 수급자 청률이 90년에 비해서 2018년에는 60% 이상 감소해서 이와 같이 독일에서의 그 안전보건 시행령이 건설의 안전보건 시행령이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 입증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 독일 제도와 관련해서는 역점적으로 제 말씀을 마치고 앞서서 그 발표하신 분들 얘기를 잘 들었고요. 우리가 많이 이제 고민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건설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주자, 설계자, 시공 감리, 근로자 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노력해야 줄어드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지금 들어보면 누구의 책임이 더 크고 누가 더 어떤 법적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논쟁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디가 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과거에 그렇게 많은 이제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사고에 따라서 많은 대책들이 시행되고 정부에서 안을 제시를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광주 아파트 사고 같이 아주 후진적인 사고는 지금도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무엇이냐가 사실 이제 중요한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건설업이 일반 산업과는 좀 다른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안전관리나 시공관리, 품질관리 뭐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일반 산업과는 다르다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뭐 공사 기간도 상당히 짧고 많은 뭐 이 건물을 하나 축조할 때도 많은 공정이 들어가거든요. 건축, 토목, 환경, 조경, 전기, 가스 이게 다양한 이런 공정들이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참여자들도 각각 다른 사람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하는 어떤 그런 복잡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또 그리고 계절적인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지요. 뭐 혹석이나 혹한기, 우기 뭐 이럴 때 열악한 환경에서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일반 산업과도 또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계획하는 자, 설계하는 자, 시공하는 자, 감리자가 전부 다 다르고 다 나름대로 자기 이해에 따라서 일을 하는 이제 그런 조금 연속적이지 못한 이제 그런 부분도 건설업의 한계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렵다는 그런 특징이 있겠지요. 조금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번 광주 아파트 사고를 가지고 좀 본다면 여기에서도 보면 제가 서두에 후진적인 사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품질 관리가 되지 않은 거죠.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 것들이 지금도 이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물을 타설하면 층간에 밑에 지지하는 동바리를 존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뭐 가장 시방 기준에 가장 기본으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그런 어처구니없는 붕괴 사고가 발생을 이제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공법이 뭐 거푸집 공법에서 테크플레이트 공법으로 변경이 되면 그 부분에 공법이 변경되면 구조적인 어떤 안정성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그걸 또 감리가 하도록 규정에 정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자는 그걸 감리한테 의뢰하지 않았고 감리는 그거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건설업의 한계성도 있고 이번 광주 아파트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점으로 이제 도출된 그런 사항들인데 결국 보면은 도출된 것, 결론적으로는 아까운 생명만 희생되는 이제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결국 보면 시공 관리에 대한 문제, 동바리의 전치 기간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강도를 충분히 하고, 앞선관으로 39층, 40층까지 콘크리트를 품어 올려야 되니까, 밀어 올려야 되니까 그 부분이 쉽지가 않으니까 물을 많이 타서 물시멘트비를 높이고 그러면 또 콘크리트 강도가 많이 발생을 하고 저희가 다른 동에도 보면 철근이 배근대에 있는 중심으로 미세한 균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물을 많이 타서 어떤 그런 콘크리트의 품질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최근에 그 사고조사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표를 했죠. 그래서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공적인 측면과 품질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를 해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 순수하게 안전만 한다는 것은 물론 근로자가 현장에 가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안전고리를 걸지 않아서 추락했다. 단순하게 근로자의 단순 에러로서 발생한 사고다라고 한다면 쉽게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광주 아파트 사고와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시공관리와 품질관리가 안전관리와 똑같은 것이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분리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고요. 그러면 제도를 왜 현장에서 작동이 되지 않느냐, 왜 이행하지 않느냐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전적으로 절대적인 공사비가 이 건물을 축조하는데 1,000억이 필요한데 이게 적정한지는 모르겠는데 1,000억이 필요한데 500억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1,000억짜리 공사를 500억으로 어떻게 합니까? 공사 기간이 10개월이 걸리는데 5개월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럼 상당히 빠르게 적은 돈으로 해야 되니까 급할 수밖에 없죠. 첫 번째는
절대 공사비와 절대 공기가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점을 짚을 필요성은 있다는 거예요. 다만 공공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비교적 용이하겠지만 민간 사업은 그런 부분을 과연 우리가 제어할 수 있을 것이냐. 민간의 어떤 사적인 영역을 국가가 침범해서 적정 공사비를 500억짜리를 1000억을 줘야 된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은 건설업을 하는 그 건설사들이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가 확보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백데이터는 건설사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뭐 협회 아까 말씀하신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설사에서 그런 부분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GTX 뭐 공사를 한다 그러면 뭐 5년 공사 기간을 해서 2025년도에 개통을 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선언을 하죠. 그래서 2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용지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안 돼가지고 공사가 늦게 시작을 하는 거죠. 공사 기간이 4년으로 줄어져요.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그러면 똑같은 공사를 하는데 5년짜리로 계획했던 것을 4년으로 줄였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두 번째는 조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뭐라 그럴까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인데 지금 시공하시는 분들은 시공일지를 내가 오늘 콘크리트를 얼마 정도 타설하고 철근을 얼마 조립했고 거푸집 공사를 했고 39층에서 했음 이거를 전부 다 기록을 하죠. 감리자는 감리를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확인해서 오늘 이상 없이 했음 이거를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현장에 그 펜스를 치고 그 안에 있는 시공사와 감리사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사와 감리사만 하나가 되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광주 아파트 사고와 같이 공법이 변경되고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함에도 눈이 오는 영하 5도 시에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그러면 해소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거를 국가 차원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공사 현장에 사업 승인이 나면 그 승인이 난 아이들을 부여하고 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내 사업 현장에 발주자가 들어가서 발주자가 해야 될 임무를 거기다 기록을 다 하는 거죠. 시공사는 시공일지를 거기다 기록하는 거죠. 감리자는 감리일지를 거기다 작성하는 거죠. 시스템에서. 예를 들면 39층에 광주 아파트에 타설을 했어요. 오늘 영하 5도인데 콘크리트를 타설을 했어요. 그러면 추울 때는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말라는 게 기본 원칙이잖아요. 아니면 보온 이걸 충분히 하고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영하 5도인데 콘크리트를 타설해요. 그 기록에 남겠죠. 그 부분이. 그러면 그 시스템이 요즘에는 어떤 이런 스마트 기술이 워낙 많이 발달을 하니까 AI 인공지능 기능으로 영하 5도 시에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그러면 알람을 주는 거예요. 워닝을 주는 거죠. 바람이 초속 5m, 10m를 불고 있는데 타워 크레인 작업을 해요. 그러면 시스템이 그거를 워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자, 발주자한테도 워닝이 가고 국가 차원의 어느 기관이 그걸 컨트롤하는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이 그걸 받아보는 거죠. 그래서 현장 점검을 갈 때도 지금은 이렇게 가잖아요. 내가 내일 모레 현장 점검을 나갑니다. 3일 전에 통보를 해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심한 말이지만 현장에 가면 정리 정도만 하죠. 공사 안 하고 지적받을까 봐.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 점검을 하는 사람도 필드의 경험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사람이 또 나가서 현장에 가서 적발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광주 아파트 사고 현장에 가서 지적한 것이 바닥에 물 고이지 않도록 해라라는 거였잖아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일련의 이런 내용들을 시스템으로 정리를 하고 그 시스템에서 시스템이 알고리즘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발췌해서 지적을 해주면 훨씬 더 용이하게 관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감리 문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시공사가 잘 했으면 감리 제도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감리 제도를 또 만들어 놨음에도 감리가 역할을 못 한다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래서 또 지역 건축센터한테 그 감리를 또 관리 감독하라고 또 만들어 놨어요. 그럼 지역 건축센터가 지금은 또 잘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각 지역별로.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무엇이 안 되면 얘를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얘를 잘 되기 위한 이런 제도를 만들고 이게 또 안 되면 또 이거를 움직이는 또 제도를 만들고 이게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고민을 저희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충분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뭐 모두의 노력을 우리가 좀 가지고 건설업의 어떤 독특한 그런 특성들을 이해하면서 접근을 해야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네, 저는 건설안전특별법안에 대한 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2022년에 이천물류센터 화재 사고가 있었고, 이제 2021년에 광주에서 철거 현장 붕괴 사고, 그리고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에 이제 건설 안전 강화에 대한 이제 사회 요구가 이제 매우 높은 것이 이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건설 안전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건설 재해는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이제 공감하고 있으며 건설 안전 관련 제도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안홍석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이제 건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이제 발주자 중심의 이제 건설사업 참여자들의 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그 분담하여 건설 사고를 저감하자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업 참여자가 이제 안전관리 의무를 제도하기 위해서 이제 건설안전특별법과 같이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기존 제도를 정비해서 이제 산업에서 이제 그 이행력을 높일 수 있게 제도를 단순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를 물어본다면 저는 이제 후자가 더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두 발표자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이제 국내 건설 산업에 적용되는 법령은 크게 이제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그리고 올해 시행된 기업 단위로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습니다.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는 두 법령만 보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은 이제 근로자 안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건설기술진흥법은 이제 기술 안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건설 산업의 경우는 이제 두 법에 의해서 이제 사업장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이 두 법의 경계가 좀 모호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산업에서는 법을 지킴에 있어서 좀 혼란이 가중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상준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이제 건설안전특별법에서는 다루는 건설공사의 대상도 다르고 보호 대상도 다르기 때문에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건설산업 입장에서는 그 혼란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건설안전특별법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이제 CDM 제도의 명확한 이해도 필요해 보입니다. 1994년부터 시행된 CDM 제도는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법령이지 특별법이나 다른 일반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의 관계나 원화소급 관계 같은 타산업에도 적용 가능한 안전보건 관계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제 건설 산업에서만 적용되는 이제 발주자, 설계자, 그리고 원도급자 이런 관계들은 이제 산업법 하위에 이제 CDM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이제 산업안전보건법하고 CDM 제도의 충돌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는 건설안전특별법이 산업안전보건법하고 별도로 분리되어 특별법으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내 이제 2019년에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제5장 제3절에 건설업 등의 산업재 예방을 추가하여서 건설사업 주체별 안전보건 의무가 일부 추가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건설사업 주체별 안전보건 의무가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건설안전특별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발주자의 적정공기, 적정공사비 의무도 들어가 있고 설계자의 디자인 포 세이프티 같은 개념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자나 안전자문사와 같은 좀 부족한 건설사업 주체의 안전관리 역할과 주체 간의 관계는 건설안전특별법 같은 새로운 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서도 저는 충분히 보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한상준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35조에 명시된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과 관련한 규제의 경우는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역량이 낮은 업체에게 페널티는 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매출액에 비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고 사망 만인율이 낮고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대형 건설 기업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기준인 것 같습니다. 국내 건설사업 규모별 평균 사고 사망 만인율을 보면 사업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사고 사망 만인율이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대규모 사업장을 주로 관리하는 대형 건설 기업의 사고 사망 만인율이 낮고 그들의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역량이 높은 대형 건설 기업에게 사업 수주를 많이 하고 근로자를 많이 고용한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 의견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국내에도 저는 건설사업 주체별 안전보건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 적용되는 제도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제도를 단순화하고 종합하여 산업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제도가 정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발표 주재자분들이나 토론자분들께서 건설안전특별법의 도입 취지나 주요 내용 그리고 비판 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이 부분을 또 언급 드리는 거는 조금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저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이제 건설안전특별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의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 발표를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안전특별법에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이제 보호 대상이 근로자인 반면에 건설안전특별법은 그 대상을 사람으로 하고 있어서 단순히 근로자에 국한되지 않고 더 폭넓은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도급인 역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지만 하청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도급인에 비하여 이제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아닌 이제 도급인에게 직접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같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둘 이상의 시공자 등이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이 서로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도급인에 대한 책임을 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 계획 단계에서 각종 대장 작성 의무, 공사기간 단축 및 정당한 사유 없는 공법 변경 금지 등 발주자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건설안전특별법은 더 나아가 발주자로 하여금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정 공사 기간과 공사 비용을 제공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심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설계, 시공자 등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안전을 위해 산안법과 다른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산안법보다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발주자나 좀 더 상위에 있는 도급인에게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건설안전특별법은 참 건설 이제 근로자분들의 이제 안전을 위해서 좋은 취지로 제정이 되긴 했는데 저는 이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결국 이제 산업안전보건법과 이제 건설안전특별법을 이제 비교를 하는 관통하는 핵심은 건설 현장 종사자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종사자의 안전을 담보하는데 이제 공백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안된 취지는 100번 공감하지만 복잡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현장에서 너무 많은 규정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이제 지금 하는 작업이 건설공사인지 건설공사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해당하는지를 일일이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안전을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간 조사 주체에 이제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활용해서 혹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개선을 해서 활용을 한다면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건설안전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건설 현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그 법을 산업보건법과 바꾸는 것이 더 실질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과 얘기가 있습니다. 세 분의 토론을 듣고 박재장이 두 분께서 마무리를 하는 입장에서 각각 한 2분 정도씩 정리를 해서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 공감되는 말씀이셨고,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제 옆에 계신 권혁기 본부장님께서 저희 건설업계에 많은 숙제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업계도 자꾸 반대만 할 게 아니고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권 본부장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그 진정성이 느껴져서 굉장히 그 감사한 마음이 사실은 속에서 많이 드는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부나 일반 다른 계통에서 짚지 못하고 계신, 짚지 않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사항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고를 낸 건설업계가 잘못이 제일 크겠지요. 그거는 시인 동의하고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배경이 무엇이냐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각 광역지자체별로 건설산업 촉진 산업 발전 조례들이 다 있습니다. 건설산업 조례가. 거기 보면은 그 해당 지역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70% 이상 주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울의 건설업체가 협력업체를 다 등록해서 자격 있는, 능력 있는 협력업체를 등록해서 그 협력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다 시행케 하고 수행케 하는데, 그런 조합들을 다 깨는 것이죠. 70% 이상 주면은 30% 그거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 현장도 민간 현장이고요. 민간 현장에서의 가장
힘센 자는 당연히 시행자인 조합이죠, 조합. 주택 조합이죠. 그 조합에서 실제 현장을 들여다보면 조합에서 하도급자 내지 재하도급자를 그냥 우리 현장 말로 꽂아 넣습니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개판인 능력도 안 되는 저 하도급자를 쓰고 싶어 쓰겠습니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런 공식 석상에서 저희들이 아니면 누구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 노조의 건설 현장에 대한 횡포, 이 문제는 반드시 저희들이 근절이 돼야 되고 정리가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도 뭐 근로자이지만 건설 노조가 도를 넘고 있기 때문에 뭐 자기 노조원 쓰지 않으면 뭐 드론 띄워서 현장을 다 촬영해서 노동청 신고하고 환경청 신고해버리면 현장 소장은 거의 불러다니기 바쁩니다. 언제 현장을 관리할 시간이 없어요. 건설 현장은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바뀌어 나가는데 거기서 100% 환경 관련 법령, 노동 관련 법령을 100%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키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경미한 사항이 다 나올 수 있지요. 그건 불가피한 겁니다. 근데 그런 거 그리고 뭐 건설 노조들이 자기 노조는 쓰지 않으면 신문에 나왔지만 현장 출입구에다 동전 쫙 뿌리고 그 세워라 하면서 동전을 줍고 있어요. 공사 장비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그 노조원에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써야 돼요. 어느 노조, 어느 노총 거 반, 어느 노총 반 써줘야 됩니다. 즉 뭐냐면 우리나라 건설 현장은 많은 부분이 인사권이 건설 노조에 넘어가 있습니다. 인사권이 현장에 없는데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좀 있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으나 시간이 좀 제약되어 있어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다양한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가장 문제가 건설 사고 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결론을 결정하게 되는데 아베꾸리 건설 사고 원인이 상당 부분 현장의 기술적인 실패로 보고 있는 게 좀 아쉬운데요. 아까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제하도 꽂아 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럼 과연 그거를 뭘로 방지해야 될까 하면 발주자한테 책임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건설안전 특별법이 굉장히 좀 아쉬운 게 취지가 사실은 건설 의뢰에 있는 건설 시공자를 살려주기 위한 건데 사실 발주자가 반대해야 되거든요. 근데 벌칙 이런 거 사실은 부수적인 것 때문에 오히려 보호를 해주려고 했던 대상이 반대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일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발주자한테 책임지지 않고 건설 산업의 부조리는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발주자가 싸구려로 주면 반드시 어떤 회사가 그걸 수주해서 공사를 하는데 한번 뻔하죠. 우리 건설회사는 싸구려 공사를 거부할 수 없어요. 발주자한테 책임지는 것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건설 사고의 원인에 아까도 제가 굉장히 큰 그림 보여드렸듯이 우리 국정 수반의 생각부터 마지막 근로자까지 스펙트럼이 최소한 한 10개층 이상 됩니다. 저희가 논으로 하다 보면 오락가락 깨버리니까 맨날 이게 토론하면 위야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산업안전에 올려져 있듯이 안전 조직이 맨 처음에는고 그 아래나 역할에 따른 책임이 명확한 겁니다. 그게 선결될 과정이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다 따라가는 건데 우리는 맨날 논의가 뒤죽박죽 돼가지고 현장 얘기까지 나오는데 끝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뭐냐면 현장 근로자 문제 뭐냐면요. 현장 기술자도 비슷해요. 왜 근로자들이 지금 거의 들깨가 되다시피 했냐면 우리 건설업체들이 그동안 40년, 50년 동안 일회용 데일밴드로만 썼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협력업체도 80%가 정규직이 아니면은 공사 수주 못해요. 우리나라는
합창업체 현장 소장까지도 이용직으로 데려갔어.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방기를 안 들겠어요? 거기다가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건설 현장의 기술자들 소장하고 공무 빼놓고 다 계약직이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책임지고 일을 하겠어요? 중대재해처벌이나 특별법을 하는 이유는 특별법은 건설회사를 보호해주지 않는 것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는 더 이상 시공사가 역량이 없는데 싸구려 들어가서 인명을 담보로 장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이런 방법에 반성도 없어요.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다. 당신이 이천 물류창고나 합동, 화정동에서 일할 자신이 있으면은 반대해도 괜찮다고. 가서 일할 자신 있어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까 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말로 책임을 져야 될 가장 중요한 발주자를 빼고 왔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걸 고쳐주겠다는데 왜 반대를 합니까? 그다음 물론 이제 그 법이 잘못된 게 많아요. 이때 분리발주 같은 것도 저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 봐요. 내가 발주자인데 왜 그걸 분리발주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관련 업체들이 국회의원 로비해갖고 악법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발주자 책임을 주게 되면 방금 아까 지자체에서 지자체 공사 분리 하는 거 다 해결돼요. 왜? 발주자가 책임을 지려면 그런 짓 안 해요. 못해. 왜냐하면 사고 나면 내가 다친데 내 돈 주고 공사를 하는데 그 사고 날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사고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이니까 누가 유발했는지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되는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1차원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게 답답합니다. 예. 그래서 책임이 원칙 우선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 법에서 잘못하고 있는 게 자꾸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는데 발주자는 공공, 민간, 규모에 관계없이 똑같이 책임을 져야 돼요. 거기는 감리자, 시공자 다 있어요. 왜 근데 소규모업체는 법을 면제하고 뭐하고 그런가? 다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감리제도, 우리나라 체험내가 송익기념 할인사고 들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원래는 발주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감리자,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감리자를 데려다 하면서 책임은 발주자한테 그냥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감리자한테 책임을 단펑 씌워놓고 발주자를 도망가게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런 걸 따지고 제도를 고쳐달라 그래야지. 왜 엉뚱한 거 가지고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면서 엉뚱한 거 가지고 태클 거냐.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분리발주 얘기해야죠. 이거는 위헌이에요. 그리고 공사의 심각한 안전을 위협하는 겁니다. 분리발주하면 뭐예요? 내 얘기를 드릴 필요가 없지만 토목이나 건축 주공정하는 업체가 정보통신업체하면 말 안 들어. 왜? 돈은 저놈이 주는데 왜 내가 이 말을 들어? 그 발주자한테 책임을 주면 발주자가 알아서 안 해요. 그럼 불합리한 제도 다 고쳐집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을 근본적으로 다시 보고 청진기를 제대로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발사자님, 그다음에 세 분의 토론자님이 건설 현장의 노동자 안전과 건강 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을 갖다가 말씀을 주시고 또한 건설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비하인드 리스크가 그런 얘기를 갖다 나누시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건설 현장의 안전과 보호를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학생들이 발제하고 토론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이 이후로 건설특별법이 앞으로 어떻게 또 논의가 되어갈지를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건설특별법 내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연결해가지고 이와 같은 토론회가 좀 더 반복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 전체적인 어떤 개요라든가 전체적인 주요 문제점들을 갖다가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 보다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갖다 현실적으로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개선책들의 대안들이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것을 갖다가 마련하는 그런 토론회 내린 포럼이 자주 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다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와 같은 좋은 토론회 내린 포럼을 갖다가 주최해 주신 미래의 관계
또는 관계자 이런 분들